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5년 기다렸으면 나도 많이 기다린 거 아니니?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 정리해서 나가려무나. 결혼 5년 만에 아들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혜진. 폭우가 쏟아지는 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나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7년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건 완전히 달라진 혜진, 그리고 6살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 저 애들 완전 준호 빼닮았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정. 그런데 준호 씨, 수술 받으신 날짜 기억하세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계산이 맞지 않았거든요. 과연 혜진은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충격적인 반전과 완벽한 복수의 이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결혼 5번째 되던 해, 가을, 혜진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혜진아, 이제 그만 정리하자. 시어머니 태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혜진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들도 못 낳고 뭐하러 우리 집에 있어? 준호도 이제 지쳤다고 하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발밑땅이 갑자기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혜진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내가 문제라고 했잖아. 이제 그만 포기해. 태숙은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쓸모없어진 물건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혜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에요. 지난달 병원에서 의사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혜진 씨, 남편분께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이 갖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엔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남편분과 상의해보세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기회는 전혀 없었어요. 준호가 먼저 큰 소리를 쳤거든요. 혜진이가 문제야.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당신 말이 맞아요, 준호야. 며느리가 문제지.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 그날 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요. 이미 모든 걸 자신 탓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숙이 식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만 하면 돼. 혜진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의사의 다른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나중을 위해서 보관해 두실래요? 남편분 건 말이에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해요. 시간 5년도 모자라서 태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 정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서명부터 해. 그날 오후 혜진은 남편 모르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해 줄 때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는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을 뿐이에요. 언젠가 필요할 거야. 일주일 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고 번개가 창문을 번쩍거리게 만들었어요. 혜진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태숙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간 후였어요.
혜진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요.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단단하게 뭉쳐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혜진이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모든 걸 보여주겠어. 그 말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예언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택시가 빗길을 달려가는 동안 혜진은 창밖의 흐릿한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어요. 어디로 가시죠?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울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희망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아직은 보잘것없는 희망이었지만 언젠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혜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선선한 가을 오후 조용한 시골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마을 개들이 짖기 시작했고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오나?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인가? 차가 마을 중심가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하지만 7년 전의 그 혜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이하나, 이준아, 조심해서 내려. 혜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따라 2명의 남자아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6살 정도로 보이는 쌍둥이였어요. 두 아이 모두 똑똑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인 이하는 차분하고 관찰력이 뛰어나 보였어요.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동생 이주는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원래 그런 법이죠. 어머,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혹시 혜진이 아냐? 7년 전에. 아, 맞다. 그때 쫓겨난 그 며느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을 이장인 용진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혜진이 맞지? 안녕하세요, 이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혜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당당했어요. 용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두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뭔가 매우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이에요. 이한이, 이준이야. 이장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두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용진은 아이들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이한의 얼굴을 보니 확신이 섰어요. 혹시 준호를 어떤 것 같으세요? 혜진이 빙긋 웃으며 반문했어요. 전혀 당황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네. 용진이 중얼거렸어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준호 닮았네. 어머, 그럼 준호 애들이야? 그런데 언제 낳았지? 이혼하고 났는데.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그 혜진이 돌아왔다며?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난 그 여자? 그런데 애를 둘이나 데리고 왔다는 거야. 누구 애일까? 설마 준호 애는 아니겠지? 글쎄, 봤는데 완전 준호 빼닮았더라고. 마을 슈퍼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난리가 났어요. 혜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을 한복판에 있는 빈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곳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이준이 혜진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응, 여기서 카페를 열 거야. 우리 새로운 시작이지. 카페요? 와, 신난다. 이준이 뛸 듯이 좋아했어요. 엄마,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봐요. 이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원래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 곧 익숙해질 거야. 혜진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날 저녁 용진은 참을 수 없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혜진이가 돌아왔어. 그런데 애를 둘이나 데리고 말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애들 누구 닮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완전 너 판박이야. 특히 큰애는 어릴 때 내 모습 그대로라니까. 그럴 리가. 진짜야.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사흘 후 준호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온 거였어요.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자 온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준호 왔다. 드디어 나타났네. 이제 재미있어지겠어. 사람들이 멀찍이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혜진은 그때 카페 앞에서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나사를 조이는 모습이었어요. 간판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예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사다리에서 천천히 내려와 돌아봤어요.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왔네요. 왔네요라니. 우리 사이에 그렇게 말해야 해? 지금은 그런 사이잖아요. 목소리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예전의 순종적이고 소심했던 혜진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그 아이들 어디 있어? 왜요? 보고 싶어서. 혜진이 카페 안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어요. 창문 너머로 두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게 정말 많이 닮았죠? 혜진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기억은 나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준호는 당황스러웠어요. 이혼하기 전 몇 달 동안은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때 준호 씨 많이 취해 있었잖아요. 혜진의 말에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정말 내 아이들이야? 글쎄요. 어떨까요? 혜진이 짐짓 모르는 척했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7년 동안 말했으면 믿으셨을까요? 그럼 그때 준호 씨는 저를 쫓아내기만 바빴잖아요. 아이가 있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었을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마을 이장 용진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용진이 준호를 카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 아이들 문제가 좀 복잡해. 뭐가 복잡해요? 출생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혜진이도 지난 7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뭔 상관이에요?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내 자식인지 말이야. 용진의 말에 준호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혜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일단 확인부터 하는 게 좋겠어. 준호가 다시 혜진에게 돌아왔어요. 혜진아, 솔직히 말해. 정말 내 아이들이야? 확인해 보시죠. 뭘로?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요즘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정말 확신하는 거야? 저도 궁금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준호는 이상했어요. 혜진이 너무 당당했거든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내일 병원 가자. 좋아요. 저도 빨리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 하지만 왜 혜진은 그렇게 여유로울까?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이준이 천진하게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복잡한 이유가 있었어. 이제는 같이 살 거예요? 혜진이 잠시 멈춰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와 혜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는 것뿐이었거든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준호는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어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있어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반면 혜진은 태연하게 카페 개업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혜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뭐가요? 혼자서 아이 둘 키우면서 사업까지 시작하시다니. 할 수 있어요. 해야 하니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병원에 가는 길 내내 손에 땀이 났어요. 혜진은 여전히 차분했고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준호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가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친자 관계 확정. 이한과 이준 두 아이 모두 자신의 친자식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준호가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혜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뭐가? 준호 씨가 수술 받으신 날짜 기억하세요?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잠깐, 나 이혼하고 바로 수술 받았는데. 언제요? 이혼하고 한 달 후에. 정확히는 7년 전 11월이었어. 준호가 급하게 계산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애들은 언제 태어났어? 7년 전 3월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수술하기 훨씬 전에 이미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수술 받기 전에 이미. 맞아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임신했다고, 아이가 있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혜진이 되물었어요. 그럼 그때 준호 씨 상황 기억해 보세요. 저를 원망하고 계셨잖아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 어떻게 아이가? 사실은 준호 씨가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이에요. 뭐라고?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준호 씨 때문에 자연스럽게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였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애들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방법이 있어요. 혜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준호 씨 것을 미리 보관해뒀다가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해? 당연하죠.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해요. 준호는 점점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혜진을 아이 못 낳는다고 탓하고 있을 때 진짜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요. 그럼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야? 네, 그렇죠. 혜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말했어요. 여러 번 말하려고 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저를 탓하기로 마음먹으셨으니까요. 준호는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이 화를 내며 막았던 순간들을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태숙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준호야, 소문 들었어. 그 애가 정말 애를 데리고 왔다며.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제 자식이 맞아요. 확실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숙의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내 손자들이라는 거야? 네. 어떻게 그럴 수가. 태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끊어졌어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태숙이 쓰러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자들이 정말 존재한다는 충격과 7년 동안 혜진을 잘못 대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할머니, 준호가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태숙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숙이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준호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혜진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손자들이 있었다니. 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그 애들이 정말 준호 자식이래. 그럼 혜진이가 억울했던 거네.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들까지 혼자 키우고 말이야.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혜진을 동정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아들 못 낳는다며 이혼당한 여성 7년 후 쌍둥이 데리고 나타나.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댓글도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남편이 불임이었으면서 아내 탓했다고. 이런 남자는 정말 최악이네. 여자분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애들 키우고.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 이사님, 인터넷 보셨어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사 나왔던데요. 이사님 이야기 같은데. 동료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댓글도 보세요. 댓글들이 무서웠어요. 남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불임이면 솔직히 말하지. 왜 아내 탓해? 저런 인간은 벌 받아도 싸. 회사에서도 잘려야 마땅해. 마지막 댓글을 보고 준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점심시간에 부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좀 곤란한 상황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부장의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일단 휴가를 좀 쓰시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요. 사실상 출근 정지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반대로 혜진의 카페는 연일 북적였어요. 개업도 하기 전인데 벌써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견뎠어요? 아이들도 너무 예뻐요. 정말 훌륭한 엄마세요. 칭찬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한과 이준도 마을에서 완전히 인기 스타가 되어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정말 훌륭하시구나. 네, 저희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혜진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혜진아, 이야기 좀 하자. 들어오세요. 혜진이 카페 안으로 안내했어요. 아이들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서 조용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준비였어요.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준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야?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리고 저도 억울함을 풀고 싶었고요. 인터넷에 기사 낸 것도 너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누가? 모르죠. 요즘 세상에는 소문이 빨리 퍼지잖아요. 준호는 답답했어요. 혜진이 너무 태연하거든요. 이제 만족해? 내가 이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저는 준호 씨가 망하길 원한 게 아니에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뭘 원했는데?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준호 씨를 이렇게 만든 건 저가 아니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준호 씨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7년 전에도 지금도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혜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나는 그건 준호 씨에게 달렸어요.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변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한 달이 지나자 준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온통 준호 이야기뿐이었어요. 불임 남편의 거짓말로 이혼당한 아내의 복수, 7년 만에 돌아온 전처와 쌍둥이의 진실, 진짜 가정 파괴범은 남편이었다. 기사 제목들이 날마다 더 자극적이 되어 갔어요. 댓글은 더 무서웠습니다. 이런 남자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해. 불임이면 솔직히 말하지. 왜 아내한테 뒤집어 씌워? 부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런 놈은 회사에서도 잘려야 마땅해. 준호는 길을 다니기도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렸거든요. 저 사람 텔레비전에 나온 그 남자 아냐? 맞네. 부인한테 그렇게 한. 쯧쯧. 남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회사에서는 결국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준호 씨, 회사 입장이 정말 곤란해요. 고객들한테서 항의 전화도 계속 오고요. 이런 직원을 왜 두고 있냐고 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준호는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어요. 15년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반대로 혜진은 마을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카페는 아직 정식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예약이 밀려 있었습니다. 혜진 씨 보러 서울에서 왔어요.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버텼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살았어요?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모두가 혜진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응원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혜진 씨 생각하면서 버텨요. 우리 딸한테도 혜진 씨 이야기 들려줬어요. 정말 멋있어요. 칭찬과 격려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안과 이주는 학교에서도 완전히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텔레비전에 또 나왔더라. 와, 정말 멋있어 보였어. 우리 엄마도 너희 엄마 같았으면 좋겠어. 너희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이 엄마를 부러워하는 게 기분 좋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또다시 혜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정말 끝났어. 뭐가요? 내 인생 말이야. 회사도 잘렸고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친구들도 연락 안 받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만족해?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잖아. 저는 준호 씨가 망하길 원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혜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뭘 원했는데? 인정받고 싶었어요. 뭘?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에요. 준호 씨를 이렇게 만든 건 준호 씨 자신이에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7년 전에 저를 탓하기로 선택했고 지금도 남을 원망하기로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할 거야? 그건 준호 씨에게 달린 문제예요. 뭐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느냐가요. 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책임지고 함께해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준호 씨가 정말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건 아이들을 위해서여야 해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준호는 혜진이 떠나고 나서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혜진 편이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짜로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사가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혜진이 말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막았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마음이 중요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변화의 첫걸음이거든요. 상담사가 격려해 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천천히 변해가세요. 진짜로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해요. 준호는 그날부터 정말로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한편 태숙이 퇴원해서 혜진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어진 모습이었어요. 혜진아, 어머님 앉으세요. 혜진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할머니, 이준이 달려와서 태숙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안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태숙은 눈물을 참으며 두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혜진이 태숙의 손을 잡았어요. 새로 시작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래, 그러자. 할머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볼게. 태숙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카페에 왔어요.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이하나, 할머니랑 뭐 하고 싶어? 할머니랑 책 읽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재미있는 책 많이 읽어줄게. 저는 할머니랑 요리하고 싶어요. 이준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태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멀리서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아이들 모습이 보고 싶어서 자주 왔어요. 이한이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준호를 발견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또 왔어요. 아빠구나. 왜 들어오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혜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빠가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한다면 언젠가는 용기를 낼 거야.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혜진은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이한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아빠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준이 천진하게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정말로 변했을 때,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한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 네.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해주셨잖아요. 혜진은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한편 준호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편지를 썼어요.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정말로 알겠어.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나는 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상담도 받고 일도 새로 시작했어. 언젠가 정말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그때까지 아이들 잘 부탁해. 혜진은 편지를 읽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정말 변한다면.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 1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의 카페 새로운 시작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들어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혜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드시다니. 커피도 맛있고 아이들도 너무 예뻐요. 정말 존경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어요.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한과 이주는 이제 완전히 마을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반장 선거에서 당선됐어. 이준이 신나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정말? 우리 이준이가 반장이 되다니. 친구들이 리더십이 좋다고 투표해줬어요. 저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받았어요. 이한도 조용히 자랑했어요. 와, 우리 아들들 정말 대단하네. 혜진은 두 아이를 번갈아 꼭 안아주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지난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태숙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카페에 와서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할까요? 이한이는 할머니랑 도서관 가자. 새로 나온 과학책이 있더라. 좋아요. 저는 할머니랑 새로운 요리 만들어요. 이준이 두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특별한 케이크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태숙은 손자들과 보내는 모든 순간이 보물 같았어요. 잃어버린 7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거든요. 혜진아, 늘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용서해줘서. 태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혜진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풍경이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이준이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 엄마랑 이준이랑 할머니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은 깨달았어요. 복수는 이미 끝났다는 걸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이기 전에 엄마의 가장 소중한 아들들이야. 엄마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엄마예요. 이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이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1년 동안 많이 변해 있었어요.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자신을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에게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자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됐을 때 준호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질 무렵 혜진과 아이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길고 험했던 여정은 끝났습니다. 카페 간판 새로운 시작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정말로 혜진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짜 행복을 찾은 거였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이준이 천진하게 물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하게 지낼 거야. 매일매일요? 응, 매일매일.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혜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매일 밤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7년 전 그 비 오는 날 밤 절망 속에서 집을 떠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다. 처음엔 복수를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얻은 건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는 평범한 일상.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을까?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혜진의 새로운 인생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혜진은 속삭였어요. 우리 함께 행복하자. 영원히.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고마워. 모든 아픔들아. 너희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해.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 같았어요. 혜진의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해서 용서와 행복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새벽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말이에요.